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불교와 문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문학인이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울림을 전하는 김영권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소설을 쓰면서 그 불교 공부도 함께 하고 있는 김영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그 농민신문 신춘문회에 단편 소설 소가 당선되어 가지고 이제 등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편 소설 성공 강인의 몽상 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이제 그 작가와 비평이라는 문예지의 이제 그 원고 모집에 채택이 돼 가지고 출간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단편 소설보다는 장편 소설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설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아, 네, 또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 또 작가님 뵈니까 예. 또 뭔가 마음이 좀 새로워진 느낌이 드네요. 예,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 작가님이 직접 가져오신 인생 키워드 3가지 예. 짚어보면서 대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영건 작가님께서 인생 키워드 3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는데요. 예.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예. 무엇일까요? 수용소. 예. 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약간 살벌한데요. 예. 수용소가 인생 키워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예. 이제까지 제가 그 소설 작업을 해온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수용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하는 이런 그 수용소에 대한 소설들을 꾸준히 써왔습니다. 한 10년 동안. 예.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예.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지금 경기도 안산 성감도에 있는 그 성감도가 있는데 그 성감도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수용소를 지어놓고 이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른이기보다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 모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불황아 선도교육 뭐 이런 이름으로 그 이름은 좋은데 그런 미명하에서 사실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무작정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억울하게 끌려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 여러 이제 모아가지고 수용해가지고 이제 뭐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일제 강점기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독립투쟁하신 지사님들, 우리 독립투쟁가들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을 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이런 생지옥 같은 이런 참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 독립운동가 자손들을,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그렇죠. 너무 끔찍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체험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이야기를 쭉 듣고 취재를 해가지고 소설 이제 성감도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러고 나서 또 좀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한겨울에 한겨울 막 찬바람 불고 눈도 좀 내리고 하는 그 찬바람 속에서 그 행제 목직원 피해자 분들인데 부산 구덕산 아래에 이제 또 거기 수용소를 지어가지고 그나마 성감도는
저기 성감학원이라는 이름이라고 붙여가지고 이제 뭐 교육도 한답시고 이래 했는데 이 행지복지원은 그야말로 이 사람을 그 잡아가서 그냥 뭐 때려 죽이기도 하고, 네, 그야말로 거기는 어린 대여섯 살쯤 되는 이런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사람을 폭행해서 죽이고 한 그러한 그 아주 그야말로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무섭네요. 예. 정말로 그거는 끔찍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해를 보신 그 피해 생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 추운 그 운동설안에 그 비닐 천막을 쳐놔놓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좀 봐줘야 되니까 안에 있으니까 비닐 그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저기 인권을 회복해달라 하는 이런 그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회 의사당 앞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닐 천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 싶어서 또 그 이제 행정복지원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이래서 쭉 한 10년 동안 그리 쓰고 난 후에 이제 쭉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야말로 뭐 그동안 한 여기 수용소 이야기만 썼구나. 그런 거의 10년 동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그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수용소에 관한 소설을 써오셨지만 그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아주 쓰라리고 아픈 역사들을 소설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시구나. 창살이 있는 수용소, 창살이 있는 감옥만을 우리가 수용소 감옥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업보 따라 생사윤회하는 이 윤회의 세상 자체가 수용소고 감옥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 스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해주시네요. 저도 이렇게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 이신점심이 됐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 일단 수용소에 대한 작품, 우리 한국 역사에 쓰라린 그런 장면들을 소설로 또 10년이나 쓰셨고,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김에 다른 또 쓰신 작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첫 그 장편 소설인 그 성공 강인의 몽상, 그 캔맨이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참 그야말로 성공 지상주의로 해가지고, 그 성공이란 것이 태어났으면 성공해야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공이 정말로 그 우리 마음속에 그 있는 아름다운 자기 본성을, 그 본래 면목을 잘 이렇게 꽃피워서 이렇게 우리가 저기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런 성공이라면 참 그렇죠. 그야말로 좋은 것인데. 마음의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현시에서 좀 잘 살고자 하는 그 물질욕, 뭐 이런 저기 또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추구하는 그런 행복,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답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아니라 꼭 남을 이기기 위한 행복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성공이라는 그 말은 좋지만은 또 이제 뭐 자기 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참 말은 좋지만은 이런 그야말로 각박한 세상에서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 그 본심이 오히려 파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정말로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금도 정말 많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면은 우리 이 한국 사회, 나아가서 이 전 세계라는 왜냐면 외국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으니까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유달리 또 이런 물질적인 성공, 또 자기하고 남과 비교하는 이런 성공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그야말로 어떤 그 성공 강인들의 그 수용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참 우려도 제가 들고 해서.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성공주의에 빠진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해부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작가님께서, 김영건 작가님께서 이제 작품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핵심이 있다면 또 예. 말씀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사실 이 소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바탕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현실 이야기를 쓰되 그 속에서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뇌, 뭐 이런 어려움, 난관 이런 것을 이제 참 마주치게 되는 거고, 그거는 꼭 소설이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그런 실패라든지 그런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그 굴복을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고 자기가 이겨내고 노력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여기에 우리가 좌절을 해버리면 사실 자기 자신도 큰 상처를 입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어렵지만은 극복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은 자기가 나중에는 결국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현실 속에서 괴로움을 극복하는 예. 그런 희망이 가득한 예. 어떤 생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 거네요. 예. 그건 이제 그게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제 어떤 인생 안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마지막 결말이 좋게 끝나야 기분이 좋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고 희망이 생기지. 그래서 작가님도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 비유, 치유, 이응 스님이네요. 그 제가 우리 김영건 작가님이 어떤 뜻으로 저걸 쓰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힌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힌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일심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해가지고 지하 독립 투쟁을 벌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설도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독립운동 하신 스님 하면 딱 떠오른 분이 백용성 스님. 근데 일단 안 맞고요. 그렇죠. 만해 한용운 그것도 안 맞고요. 저 답을 알았습니다. 저 예전에 그분 어린이들을 위한 위인전 같은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 스님의 이야기를 제가 어린이 만화책에서 봤거든요. 백초월 스님입니다. 맞습니다. 맞췄습니다. 근데 독립운동하신 스님 하면 백용성 스님 알고 또 만해 한용운 스님은 아는데 백초월 스님은 잘 모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생 키워드 두 번째 백초월 스님. 이 백초월 스님은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쭉 어릴 시절부터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쭉 이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걸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2009년에 진간사에서 태극기 보퉁이 속에서 이제 이런 독립운동 관련된 이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스님이 이제 이름이 우리 대중들에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워낙 지하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드러나게도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 지하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명을 쓰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명을 쓰시다 보니까 이제 그 자료 속에도 이리저리 그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래서 불교 학계에서도 이거를 그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또 공백 기간도 많고 해가지고 그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었는가? 그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 그 독립 운동을 하신 참 분이다. 진관사 태극기와 관련이 된 분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이분이 정말로 그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저기 독립 운동에 자기 일신을 바쳤는지 이런 것은 아직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소설을 통해서 그분의 그 진면목을 한번 밝혀보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초월 스님에 대한 일대기를 소설로 쓰시는 거군요. 예, 예.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예. 기대됩니다. 예. 그럼 작가님, 예. 그 많고 많은 분들 중에서 예. 그래도 백초월 스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걸 이 백초월 스님을 삶을 갖다가 소설로 쓸 그런 생각이 그런 참 계기가 아직 없었는데 그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외사촌이 그 한번 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하면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백조월 스님이 제한테는 이제 외가 쪽으로 그 할아버지 뿔이 되는 그런 집안 어른신이었네요. 예, 예. 야, 그래서 이제 그 뼈대 있는 집안. 야, 그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게 참 그야말로 뭐 하나의 그 역사적인 한 인물로서 또 중요하지만은 예. 또 이런 또 어떤 좀 유대감이랄까 어떤 인연 같은 이런 것도 좀 또 느껴지고 예, 그리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다 살펴봤죠 제가. 예, 그리 했는데 그렇긴 하더라도 사실 제가 만약에 이 백졸이라는 이 한 인간상에 대해서 막 별로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했다든지 어떤 감명을 받지 못했다. 이랬으면 저는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뭐 저기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이 쭉 그 검토를 하고 제가 사실은 그 2009년 무렵부터 쭉 한 10여 년 동안 이것을 그 이제 자료 수집하고 또 이제 아직 뭐 구상만 하면서 아직 착수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뭐 소설 작업 하느라고 이제 못하는 동안 한 10년 동안 쭉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많은 그 자료들을 제가 보게 됐고 그러는 사이에 정말 이분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의 1밖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강복절이라든지 이런 그 때에 보면은 그 백조월 스님이 자주 이렇게 소개되지만은 이 어떤 겉모습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스님의 정신, 그 영혼, 본 모습 이런 것은 깊이 있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제가 이것은 정말로 그 할아버지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한 인물로서 정말로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그 모습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만큼이라도 해서 한번 한 인물상으로 이 피가 돌게 해보자. 우리 뼈대도 있고 살도 붙이고 피가 돌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 스님의 정신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좋은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네. 그 무엇보다 백초월 스님 같은 분이 계셔서 또 그런 어른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백초월 스님 이런 분들, 이런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언제쯤에 우리 김영건 작가님이 쓰신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 소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책으로 바로 출간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예.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연재를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우선 이렇게 좀 알려보자 해서 그 지금 그 불교계의 그 대표 신문 한 곳하고 이렇게 그 연재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와, 저희 기대됩니다.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아마 조만간 이제 그게 잘 그 협의가 되면은 그 연재가 시작되고 또 책도 이제 곧 또 그 출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찾아보도록 하고요. 예. 책으로 출간되면 예. 제 손으로 직접 사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백초월 스님, 예. 또, 백초월 스님 잘 모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또 백초월 스님이란 분이 있었구나. 예. 또 지금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 앞으로 집필할 새로운 소설을 통해서 예. 많이 더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무엇일까요? 불심으로 쓴 소설. 예.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 평균화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마침 그 배정이 이제 학교가 배정이 됐는데 그곳이 아주 뭐 거리도 멀지만 그 거리보다는 그 평균화 되기 이전에 그 좀 막 썩 뭐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였는데 그 어쨌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인류 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런 그 매질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체벌. 예, 체벌이라고 하죠. 예. 예, 그 체벌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 저희 때도 많이 맞았죠. 아,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애들 절대 못 때린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참 이 학교라는 것이 이 저한테는 뭐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이거 그리고 뭐 통학 시간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시간 걸리니까 이야. 예, 그거 뭐 공부할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 자퇴를 했습니다. 예, 자퇴를 하고 제가 이제 검정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저 통도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통도사 그 암자가 이제 산중 암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조용한 암자에서 들어가서 이제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독갱 소리, 또 그 풍경 소리 이런 거 이제 범종 소리 들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계 명작을 읽게 되었습니다. 절에서요. 세계 명작을. 예. 그런 이제 공부한다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소설책 보고 계셨네요. 예, 공부 조금씩 하고. 예. 이 세계 명작 그 소설 그 젊은 어린 나이에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재밌죠. 예. 그래서 저도 밤새서 소설책 읽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마 제가 문학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아니었는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문학가의 꿈을 꾸게 되셨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불교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불교하고는 또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불심이 깊은 분이라서 근데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거의 뭐 20살이 다 된 청년이죠. 청년인데 저한테는 형님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머님이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청년이 되도록 다 키워놨는데 그냥 어떻게 뭐 어떤 일로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상당히 심했던 때고 이래서 이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참 또 그런 의무감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불공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새벽에 머리 감고 이렇게 불공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신 끝에 저를 이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참 얼마나 또 기뻤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절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불교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이러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친숙감을 가지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예.
불신 깊은 어머님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글들을 쓰고 계시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저도 뭐 정말 그렇게 예. 됐으면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심으로 이와 같이 또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게 어머니의 영향이었구나. 그렇죠. 어머님의 덕분이 크죠. 왜냐면 예.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또 귀찮다고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참 항상 이렇게 밤에 잘 때라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다 지금 그 소설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면 작가님이 본 최초의 소설은 예. 그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봤던 그 소설책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 품안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예, 그렇죠. 이야기. 그게 바로 예. 문학인이 될 수 있었던 씨앗이었네요. 예,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러면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머니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 우리 작가님께서 또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신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또 뭐, 그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한번 또 썰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뭐 엄청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산에 갔다가 이렇게 참 위험한 그 상황에 이렇게 처했던 그런 것인데, 제가 그 통도사 수도암이라는 곳에서 이제 통도서 수도함이요. 예, 수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여름에 이제 그 시원한 그 국수를 이제 점심으로 한 그릇씩 먹고, 이제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셋이서 이제 그러면 바람도 쉴 겸 이제 산책이나 하자. 이래서 이제 그 지산으로 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그야말로 뭐 여름철이니까 이 옷도 이렇게 가벼운 차림에 신발도 그냥 고무신이나 쓰리빠 신은 채 이렇게 슬슬 이야기하면서 올라갔는데 가볍게 뒷산 올라간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가다 보니까 산이 대충 이렇게 그 산책만 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좀 산이 한번 그러면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이제 의논이 되었습니다. 가는 김에 꼭대기 한번 찍고 오자 뭐 이렇게 됐네요. 예,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8, 9살쯤 되는 이런 청년들이 혈기는 왕성하지만은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무지 아니겠습니까? 무지이고 무명이고 또 이 자만심이고 뭐 이런 것인데 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바닥을 보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위에서 그 바위돌이 막 굴러 내려오는 겁니다. 바위돌이요? 예. 바위돌도 그 산에 그런 바위돌이 이렇게 수박만한 이런 바위돌들이 하나씩 굴러 내려오니까 빨리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바위돌이 굴러 내려오는 그 산 비탈길이 나중에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부 이제 뭐 풀이라든지 나무는 거의 없고, 예, 그야말로 그 바위가 쪼개진 그 날카로운 바위 조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벽 따라서 이렇게 절벽같이 올라가셨네요. 낭떠러지. 저쪽 한쪽에는 그 절벽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쪽 우리는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그 바위 조각이 캐캐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발을 디디면 이제 그 바위 조각들이 스스로 이렇게 부딪히고 미끄러져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손으로는 이제 잡을 길이 없고 밑에서 올라올 때는 살살 이렇게 짚고서 올라오면 되었는데 이제 점점 산이 가팔라지다 보니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발로 이제 지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거기서 이제 더 움직이면은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바위돌은 계속 내려오죠. 근데 어떻게 피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모든 잡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 위급하니까 오히려. 위급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아무 생각, 머리가 하얗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이제 죽으면 이게 또 그 어머님이
그 참 난리 나죠. 기도하셔가지고 예. 겨우 낳은 아들이 귀한 아들. 예. 그래서 이제 꼭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예. 그래서 이게 참 합장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예. 그냥 이 눈을 감고 이제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예, 마음속으로 이제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 했죠. 그래 이제 그래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이제 울려 나온 소리이기도 하고 또 그야말로 외부에서 이렇게 들려온 소리이기도 한데 그럼 침착하게 우선 침착하게 뒤로 돌아서서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천천히 미끄러 내려가라. 네. 침착하게 뒤로 돌아 앉아서 천천히 미끄러 내려가라. 그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네, 그 소리 머릿속에서 떠오른 겁니다. 침착하게 뒤돌아서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라. 네, 거기서 뭐 더 어떻게 더는 할 수 없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방법을 딱 알려준 거네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소리가 딱 들린 거죠, 마음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 앉아서 보니까 실제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친구한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움직이면 바위가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있는 친구부터 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려가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가는 길도 사실 그게 그냥 쉽게 내려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다치면서 온갖 뭐 상처 다 입으면서 굴러뜨려 머리만 겨우 보호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야말로 이 온몸에 땀이 후줄근하고 머릿속은 어떤 한이감만 이제 있을 뿐이죠. 살았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한심만 이렇게 탁 남아있고, 무심무화한 참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불심이구나. 이런 것을.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그야말로 셋이서 내려와서 깨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막 울었군요. 놀라고 기쁘고 다행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위급했던 순간에 눈앞이 깜깜할 때 마음속으로 부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어쨌거나 마음속에서 마음의 소리에서 침착하게 뒤돌아서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라. 결국은 무사하게 내려오게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공식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김영건 작가님, 가피란 무엇인가요? 저로서는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좀 구체적으로 우리 참 불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상실이다. 상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끼는 것,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산도 포함되지만 사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참 그야말로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해가지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상실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상실감 때문에, 이 상실 때문에 그래 되는데, 자기 목숨까지 거기다 이렇게 상실을 해버리면은, 너무나 참 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그런 상실을 겪다 보면은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또 우리 중생 인간이고 그런 상실감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쪽으로 가지 말고 그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것은 없을까.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너 스스로 너 그걸 좀 버려라. 이러면 안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아끼는 것을 누가 버리라 하면 안 버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을 대신 버려줌으로써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가피란
상실이다. 예. 그 상실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예. 그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예,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또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뵙고요. 예. 이제 곧 저희가 만나게 될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작품 부탁드립니다. 예, 작가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죠? BTM 불교TV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